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노르웨이의 치명적인 실수. 2. 그들이 견뎌야 할 고통스러운 대가. 3. K9의 막강한 힘이 빛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노르웨이가 한국의 뒤통수를 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기존의 전차 53대를 대체하는 사업에 독일의 레오파르트 2H7과 한국의 K2가 끼어들었고, 가격은 물론이고 많은 지표에서 K2가 우세하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내심 독일의 편을 들어주고 있던 노르웨이 정부가 사업이 한국에 너무 우세하게 돌아가자 아예 판을 엎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K9은 좋다고 사갓에 잘 쓰고 있으면서 K2는 유난히도 간을 본다 싶더라니,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인데요. 정작 한국은 이제 와서 노르웨이가 딴 맘을 먹어도 별로 손해볼 것이 없어졌습니다. 도리어 노르웨이 내부에서 지금이라도 K2를 사오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르웨이의 전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육군은 구형 레오파르트 2A사 전차를 대체하는 피구 36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3억 크로네, 하나로 약 2조 6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신형 전차 50여 대를 현지 면허 생산하는 것이 뼈대죠. 향후 예비 전력 소유까지 합치면 물량은 최대 200대까지 늘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현대로템은 노르웨이로 K2노 시제 차량 2대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독일 방산업체 KMW도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 시제 차량 2대를 보내면서 올해 1월 본격적인 비교 평가가 시작됐는데요. 피구 360 사업이 시작될 때만 해도 노르웨이에선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의 낙승이 점쳐졌습니다. 오랫동안 레오파르트 시리즈 전차를 운용했기에 군수보급 시스템이나 교육훈련 면에서 K2노보다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가 낫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전차병 출신이 주로 모인 현지 퇴역 군인 단체가 공개적으로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 도입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K2노는 본격적인 평가 전부터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 전차 가격을 낮추기 위한 들러리라는 소리를 듣기까지 했죠. 그러나 막상 현지 평가가 시작되자 노르웨이 여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K2NO 전차가 기대 이상 성능을 보여주면서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를 압도한 것입니다. K2NO 전차가 소구력을 발휘한 주된 원인은 바로 노르웨이의 자연환경. 노르웨이는 전체 국토의 26%가 산림이고, 특히 가장 적국이라 할 수 있는 그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북부 지역은 대부분 험준한 산악 지형입니다. 게다가 북쪽 나라답게 강설량도 많아 보통 차량은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수준입니다.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는 대평원 지역에서 운용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기본형 모델이 처음 등장한 1980년대에는 50톤대 중량, 1500마력 고출력 엔진으로 경쾌한 기동성을 자랑했지만 그 후 40년간 엔진 출력 증가 없이 중량만 20톤 가까이 늘어 기동성과 포탑 회전 속도 등 핵심 성능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지형에서 전차 중량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중이 무거워질수록 접지압이 증가해 설원지대에서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노르웨이가 공개한 설원지대 주행 평가 영상을 보면 K2NO 전차는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 전차와 나란히 달리다. 이내 속도를 올려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를 따돌립니다. 눈이 두껍게 쌓인 설원에서 자유자재로 지그재그 회피 기동을 구현하기까지 했습니다. K2NO 전차의 우수한 기동성을 잘 보여주죠. 기동성 못지않게 중요한 K2NO 전차 차체의 특징은 유기압 서스펜션. 산악 지형이 많은 노르웨이에서 육군의 고지대 매복 작전에 유용할 만한 기능입니다. 서스펜션과 높은 주포 안각을 이용해 적 헬기 공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경쟁 모델과 확실히 차별화된 능력입니다. 이렇게 K2노는 여러 면에서 이미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를 앞서는데 가격은 그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 전차 가격은 독일 연방군 납품가 기준으로 대당 약 2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2013년 카타르에 납품할 때 실제 가격은 400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노르웨이는 이번 전차 도입 사업을 현지 면허 생산과 기술 도입 형태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 가격이 얼마까지 취소 실시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K2 전차는 한국군 납품가 기준 80억 원대입니다. 증가 장갑과 능동방어 장치 등 첨단 옵션을 추가해도
대당 100억에서 130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성능은 경쟁 모델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이면서 가격은 절반 이하인 것이죠. 물론 노르웨이가 기존에 운용해오던 전차가 레오파르트 플랫폼의 노후 모델인 만큼 도입 가격은 비싸더라도 훈련이나 정비 등에서 비용을 아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도입가에서 2배가 넘는 차이를 메꾸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이죠. 여기까지가 거의 1년을 끌어온 노르웨이 전차 사업의 진행 상황입니다. 테스트 결과만 보면 한국의 승리가 거의 확실한 분위기인데요. 노르웨이 수뇌부는 이런 전개가 영 맘에 들지 않는가 봅니다. 최근 몇몇 노르웨이 언론에서 노르웨이군이 신형 전차 도입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말이 흘러나온 것인데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올해 말까지 전차 사업의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으면서 갑작스레 튀어나온 판을 엎는 발언이라 한국이나 독일은 물론 노르웨이군 내부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차 사업을 실제로 포기한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최종 결정의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간을 보겠다는 행보로 해석되는데요. 원래 계획은 레오파르트를 이미 내정해둔 상태로 가격 협상의 카드로 쓰기 위해 K2를 끌어들여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K2가 모든 테스트에서 레오파르트를 압도해버리자 이젠 K2를 떨어뜨릴 명분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이 들어져 버리자 일부 인사들에게 전차 도입 사업 자체를 반대하게 만들고 군은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론이 전차 반대로 기울면 못 이기는 척 전차 사업을 엎어버릴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의외로 이런 여론전에 능숙한데요. 이번에도 이런 방식의 여론전을 통해 내키지 않는 K2를 수입하는 이 사업 자체를 파토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작 노르웨이군 내부에서 재미있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육군은 기존에도 레오파르트를 사용해왔던 만큼 사업 시작 당시만 해도 신형 레오파르트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예비역이 청중으로 참여한 토론에서 노르웨이 의원들이 한 발언에 따르면 전차병 3명 중 2명은 레오파르트를 지지하고 나머지 1명은 테스트 결과를 보자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스트에서 K2가 압승을 거두자 여론이 K2로 기우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테스트를 주관하던 노르웨이 군인도 한국제 전차가 독일 전차와 경쟁조차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상당한 성능을 보여줘서 놀랐다고 말했다고 하죠. 내키지 않아 하는 사람이 많을 뿐 성능이 입증됐는데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 의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이는 노르웨이 국방에 있어서 스웨덴과 핀란드가 러시아의 침공 시 일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러시아군 저지에 실패하여 노르웨이 북단 핀마르크조 지역을 러시아가 장악했을 때 노르웨이군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신형 전차가 없다면 국경의 주민들은 중장비를 갖춘 동맹군 또는 러시아군의 지배를 기다려야 되는 처지에 놓인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전차 반대론의 주된 논리 중에 하나가 전차 전력을 포병 전력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것인데 이는 일선의 병사들조차 전혀 동의하지 않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먼저 K2를 운용하게 된 폴란드에서의 평가였습니다. 한국에서 포병 교육을 받고 돌아가 폴란드 땅에서 가장 먼저 K2를 몰게 된 폴란드 장교의 인터뷰였는데요. 저는 정말 많은 전차를 봐왔지만 그동안 봤던 전차 중에 K2보다 더 나은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교육받고 있는 승무원들도 이 전차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차를 조종하는 데 있어 직관적인 조종법과 무기가 장착 형식 등 모든 부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K2는 확실히 차세대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차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확실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인터뷰가 공개되자 노르웨이에서도 K2가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방어수단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신혼 미상의 러시아인이 북극 인근 노르웨이 영토에서 드론 2대를 띄웠다가 억류당한 적도 있었고 지난달에는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노르웨이가 나토 활동을 할 경우 적대하겠다고 협박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과 가까운 노르웨이가 나토를 등에 업고 북극을 장악해 압박을 걸어오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노르웨이에 상당히 날선 대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도 러시아의 맛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죠. 이런 상황이 되자 노르웨이군 내부에서도 K2가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차 사업을 미루고 있을 때에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 여유롭습니다. 처음 노르웨이와 접촉했을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K2의 파워팩 문제도 해결되었고 더 이상 노르웨이가 유럽 첫 진출도 아닙니다. 폴란드에 이미 세 자릿수의 K2를 팔았고 폴란드 현 정권이 이어진다면 잠재적으로 천대 수출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미 노르웨이는 K2가 레오파르트와 경합해서 심지어 압도했다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줬습니다. 사실 이대로 노르웨이 사업이 엎어지더라도 한국이 딱히 잃을 것은 없는 것이죠. 질질 끌다가 입장이 역전되어 버린 노르웨이의 전차 사업. 이젠 돈을 쥐인 노르웨이가 도리어 생존을 위해 한국에게 잘 보여야 할 판입니다. 노르웨이가 아무리 고등어 수출국이라지만 슬슬 간보는 건 그만두고 어떻게 처신할지 신중하게 고르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서 벌어진 유혈 충돌로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5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유혈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는 1975년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며칠 전에는 중국과 인도 국경에서 45년 만에 총격이 발생한 데 이어 중국 관영 언론이 전쟁 준비도 돼 있다고 위협하면서 양국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대립은 6탄전에 이어 총격전까지 벌어지며 다음은 중화기 교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양국이 국경 분쟁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탱크까지 배치해 탱크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무기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발 4,000m가 넘고 기온이 영하 45도까지 내려가는 라다크 지역은 탱크를 운용하기는 좋지 않은 환경인데요. 또한 산악지대는 지형이 험준해 탱크의 기동이 제한됩니다. 게다가 산소 농도가 낮아 탱크 디젤 엔진이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무겁고 둔한 중형 탱크 대신 보병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전차를 라다크 인근에 배치했습니다. 중국이 이 지역에 배치한 경전차는 2019년에 등장한 최신 15식 경전차로 중량 50톤급 주력 전차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티베트 고원 지대나 중국 남부 베트남 국경 지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중량 35톤급의 경전차입니다. 15식 경전차는 차체 크기를 줄임과 동시에 자동 장전 장치 채택을 통해 승조원을 3명으로 줄이고 포탑의 높이와 폭도 최대한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차체는 중국이 독자 개발한 복합 장갑으로 보호되며 차체 전면과 측면, 포탑에는 착탈이 가능한 폭발식 반응 장갑이 적용됐습니다. 이 정도 방어력이라면 서방 측 보병 전투장갑차의 40mm급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보병이 휴대하는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방어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화력 역시 준수한데요. 중국은 15식 경전차의 주포로 105mm 규격을 채택했습니다. 중국 측이 공개한 재원에 따르면 주포는 날개 안정식 철갑탄 앱즈를 사격했을 때 2km 거리에서 균 지라병강판 300mm급 대전차고 폭탄 히트를 사격했을 때 거리 관계없이 유효사거리 내에서 400mm급 관통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인도군의 T-72급 전차를 충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15식은 필요할 경우 주포에서 발사되는 GP-24 발사 대전차 미사일도 쓸 수 있는데요. 사거리는 5km, 관통력은 600mm급입니다. 이는 재원상으로 인도군이 보유한 모든 전차를 격파할 수 있는 공격력입니다. 또한 한국의 K1이나 K2 투전차처럼 유기압 서스펜션을 채택해 차대의 높낮이를 조절해 5도 내외의 추가적인 전차포 방열 각도도 얻을 수 있어 산악 지형 등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국 15식 경전차는 고지대 작전에 대응해 파워팩에 기존의 터보 장치에 직렬로 연결되는 추가터 빈장치를 장착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AV5.0HB 엔진은 평시 884마력의 출력을 발휘하지만 추가 터빈을 가동하면 1000마력 이상으로 출력이 상승해 고산지 대나 험지에서 높은 효율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의 인도는 최신 전투기를 배치함과 동시에 평균 고도가 3600m이나 되는 라다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전차를 긴급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형 경전차 도입 사업을 발표하고 긴급 예산까지 편성한 인도 육군은 C-17A나 IL-76 같은 수송기로 공중수송이 가능하고 적 전차를 일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화력도 갖춰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납품될 수 있도록 이미 생산 중이거나 생산 라인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경전차가 시급한 인도군의 대안 중 하나가 바로 한국에서 수입한 K9 기반형 경전차입니다. 지난 7월 27일 인도의 국방과학연구소인 도르디가 K9 자주포 기반 경전차 개발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인도 육군은 파키스탄과 국경 분쟁에서 중국의 자주포를 뭉개버린 K9 자주포를 상당히 신뢰하는데요.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대비해 K9 자주포의 3000m 이상의 고산 지역 기동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K9 자주포에 장착된 1000마력급의 MT-881 파워팩과 기동체계가 고산 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도르디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15식경 전차와 제대로 맞설 수 있는 K9 기반형 경전차를 제안한 것이죠. 인도는 신뢰성이 입증된 K9 자주포의 차대에 벨기에 시미사가 개발한 C3105 포탑을 결합해 신뢰성이 우수한 전투 중량 35톤급의 경전차를 급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C3105 포탑은 전체 중량이 4.5톤에 불과하지만 나토 표준 77 전차 폭탄약을 발사할 수 있는 105mm 고압 저반동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장착된 105mm 포의 부항각은 플러스 42도-10도이며 자동장전 장치를 갖추고 있어 전차장과 포수만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요국에 따라 다양한 사격지 체계를 장착할 수 있으며 포탑 자동장전 장치에는 12발의 탄을 장전할 수 있습니다. 즉, 화력면에서는 중국 15식 경전차에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K9 자주포 차대는 10m 거리 안에서 폭발한 152mm 고폭탄 파편 방어를 위하여 두께 19mm의 고경도 철판을 갖추고 있어 14.5mm 철갑탄 방어까지 가능합니다. 인도 육군의 두 번째 대안은 경전차를 직접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경전차는 러시아제 스프로트 2S25M 스프롯 SD인데요. 인도가 스프로트를 1순위로 점찍은 이유는 공수와 화력 때문입니다. 프로트는 러시아가 공수군용으로 개발한 무기로 수송기에 싣고 공중에서 낙하산으로 투하해 작전 지역에 투입하는 공수 능력을 갖췄습니다. 러시아군의 설명대로라면 이 경전차를 통해 인도는 고원지대 어디라도 수송기로 투입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전차가 생기는 것이죠. 스프로트는 전투 중량이 18톤에 불과하지만 주포는 인도군 주력 전차인 T-90에 탑재되는 2A46의 반동을 줄인 2A75 125mm 활강포를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스프로트는 중국도 1990년대에 도입을 검토했다가 포기한 무기로 약점인 많습니다. 이 경전차는 낙하산으로 직접 강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빼면 장점이 거의 없습니다. 화력도 사실 장점으로 볼 수 없는데요. 18톤에 불과한 차체는 125mm의 엄청난 반동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정밀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스프로트는 주포 사격 전 차량을 정차하고 서스펜션을 최대로 내려 지면에 바짝 밀착시킨 뒤 사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시즈모드 탱크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이렇게 사격하지 않으면 포신이 흔들려 명중률이 형편없이 낮아집니다. 그렇다고 서스펜션을 지면에 밀착시켜 사격을 하려 하면 사격을 준비하는 수초 동안 고정된 상태로 적의 시야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죠. 또한 경량화를 위해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장갑재는 중기관총에 관통될 정도입니다. 이런 전차가 전장 한복판에서 사격을 위해 몇 초간 멈춰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타크래프트에서 시즈모드 하는 동안 파괴되는 탱크를 쉽게 보셨을 겁니다. 때문에 인도군 내부에서는 중국의 15식 전차에 제대로 대적할 수 있는 경전차를 구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보로는 한국 하나디펜스의 K21 105경 전차가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경전차 사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한화디펜스의 K21 105는 시미사가 개발한 105mm C3105 포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K9 경전차화에 사용되는 포탑과 같은 포탑이죠. 사실 경전차용 포탑으로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5mm 주포는 우리 군이 보유한 모든 종류의 105mm 전차 포탄 및 나토 표준 L7 전차 포탄을 운용할 수 있으며 42도의 포신 고각으로
최대 사거리 15km의 곡사 화력 지원도 가능합니다. 포구 초속은 K274 신형 날개안 정분리 혈갑탄 앱주탄을 사격할 경우 1.56km로 2km 거리에서 510mm의 균치라 병강할 HA 장갑을 관통하며 전차 포탄뿐 아니라 포 발사 대전 참미사일건 룬치트 앱도 발사 가능한데, 이 미사일은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으로 최대 사거리 5km 장갑, 관통력은 RHA 기준 550mm입니다. 또한 포탑이 4.5톤의 경량이므로 K-21 차체의 연소도 보병 전투장갑차와 동일한 25톤의 전투 중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동 장전 기능으로 탄약수가 필요 없어서 조종수 포함 대당 3명의 승무원으로 운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 기동간 사격과 포수 조준경 단차장 파노라마 조준경을 연동한 헌터킬러 기능, 도하 및 수상 사격 능력 등 K-21 보병 전투장갑차와 동일한 제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어력 또한 준수한 수준으로 S2 유리 섬유와 AI203 세라믹, 그리고 알루미늄 합금의 복합재의 장갑재를 사용해 전면 방어력은 BMP3의 30mm 기관포인 앱주탄을 1km 거리 밖에서 방어한다고 합니다. 인도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한국에게는 상당한 이익이 있습니다. 인도 국방부가 K9 자주포 기반형 경전차 개발을 결정한다 해도 현재 라이센스 생산 중인 K9의 경우 한국에서 공급한 부품을 인도의 중소기업들이 조립 생산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이익이 많은 편입니다. 인도는 18개월 안에 3대의 시제 경전차를 급조하길 원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도 혼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특히나 105mm C3105 포탑은 기존 K9 자주포 포탑과 비교해 아주 가볍고 반동도 약하므로 포탑에 맞추어 개발된 기동차대 전체에 대한 대규모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말이 K9 기반이지 K9 부품을 활용해 신형 경전차 차대를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K9 자주포를 설계한 한화테크원 기술진들이 LT 쪽 기술 인력으로 첨가해 K9 개조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K9 기반 경전차가 개발되면 구성체계 중에 상당수는 한국이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신뢰성이 필요한 차대용 고경도 강판부터 시작해 흐수유 유기압 현수장치와 궤도, 심지어 장착된 MT881 엔진마저도 독일제가 아니라 국내 STX 엔진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입장에서도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기동부품을 국산화할 여유가 없으므로 당연히 핵심 기동부품은 모두 한국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인도의 K9 기반 경전차 사업은 우리에게도 아주 좋은 사업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인도 모디 총리가 극찬한 K9 자주포 면허 생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무기에 대한 인도군의 인식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화력과 방어력, 기동력과 같은 무기체계 자체의 재원은 물론 납기 일정 등 인도군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충족하는 조건은 K-21 100억뿐입니다. 인도군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인도 중국 국경 지역에는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경전차 15식과 한국의 무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서 한국의 K9 자주포의 뜨거운 맛을 본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